안녕하세요.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까지도 내 것으로 함께 짊어지고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쉬울 땐 사랑한다고 해놓고 정작 상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땐 자기 혼자 살겠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떠나가 버린 아주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본색을 숨기면서 지내오다 결정적인 순간에 발톱을 드러내며 온 가족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동서라는 여자와 동서라는 여자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서방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보다 2년 먼저 결혼한 시동생은 무척이나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처음 인사했을 땐 쑥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결혼해서 몇 번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말수가 없고 조용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시동생 못지않게 워낙 내성적이고 몸이 건조한 성격인지라 그런 시동생의 성격이 낯설지 않고 충분히 이해가 되었답니다. 겉으로 호들갑을 떨거나 미사여구를 동원한 화려한 표현을 할 줄 몰라도 속은 정말 진국인 사람이 제 시동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시어머닌 큰아들인 제 남편도 장남으로서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셨지만 그런 성품이 진국 같고 어려서부터 똑똑했던 시동생에 대한 칭찬을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승찬이 유치원 때 졸업사진 좀 봐. 눈이 초롱초롱한 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때도 얜 하도 말을 잘하고 똑똑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가족 소개를 해보라고 애들한테 발표시켰는데 글쎄 그 조그만 게 앞에 나가 증조 할머니서부터 고모, 고모부, 큰아버지 할 것 없이 온 일가친척 소개를 주르륵 하고 집안 어른들 조남을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다 얘기했다지 뭐냐. 그 나이에 그렇게 똘똘하게 발표할 줄 아는 애가 없었댄다. 그러더니 크면서도 학원 하나 안 다녀보고 공부 잘해서 의사까지 되고 아유 기특한 거. 그러면 시아버지도 한 말씀 거드셨죠. 승찬이 의사 됐을 때 기억나? 우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커다란 현수막에 승찬이 의사 됐다고 걸려가지고 온 동네 자랑거리였지.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생활할 때도 하루에 고작 몇 시간 새우잠 자가며 번 돈 우리한테 꼬박꼬박 다 보내주고 내가 전생에 나랄 구했나. 큰 놈을 잘 키워놓으면 작은 놈이 엇나가거나 하던데 당신하고 난 무슨 복을 받아 이렇게 장남이고 차남이고 성실한 효자로 잘 커졌는지 평생을 감사할 일이지 뭔가. 그런 시부모님의 얘기를 말없이 흐뭇하게 제가 듣고 있노라면 순발력이 좋다고 해야 할지 약삭 빠르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동서가 재빠르게 리액션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훌륭한 남편 낳아 길러주셔서 제가 다 감사드려요. 이런 시부모님 만난 게 제 복이죠. 다들 시집 오고 싶어하는 1등 신랑감에 명문 시댁이잖아요. 또 우리 도훈 아빠 성품이 딱 아버님, 어머님 좋은 성품을 반반씩 닮아서 훌륭하잖아요. 우리 시부모님께 늘 감사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정말 최고예요. 시부모님은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을 때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었죠. 말수 적은 절 미워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입에 발린 말을 잘하는 동서에 대해 달리 나쁜 생각은 못하시고 동서를 착한 며느리로 철석같이 믿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밭에 나갔다가 돌아오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부모님이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밭으로 쫓아나가 시부모님을 불렀죠. 어머님, 아버님, 들어오셔서 어서 식사하셔야죠. 이제 그만 들어오세요. 그러자 그 틈을 안 놓치고 끼어드는 동서의 모습에 그만 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유, 아버님, 세상에 이 땀 좀 봐. 어머님 이러다 쓰러지세요. 금간상도 식구경인데 어서 들어가서 진지 드시고 쉬셔야죠. 어머, 안 되겠다.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요.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자, 어때요? 엄청 시원하시죠? 이렇게 시원하게 안마해주는 둘째 며느리가 세상 최고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난데없는 안마 쇼를 하면서 호들갑을 떨던 동서가 저를 돌아보며 이러는 겁니다. 형님, 형님도 좀 이런 것 좀 배우세요. 고생하신 시부모님한테 무작정 들어와서 진지 드시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주물러 드리기도 하면서 어른 공경할 줄도 알아야죠. 정말 머리 한 댈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성격상 원래 그런 말에 일일이 대꾸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잠자코 있다간 그야말로 버릇이 잘못 들 것 같아 한 소리 했습니다. 시부모님 드실 팔첩반상 맛깔나게 차려놓고 나오느라 내가 한 발 늦었지. 동서가 겨우 밥 한 그릇 뜰 동안 난 국 끓이랴 수육하랴 또 생선 구랴 거기에 밑반찬까지 눈코 뜰 새가 있어야지. 손 느린 동서 때문에 내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 아버님, 진지 드시고 나면 족욕하시도록 따끈한 물 받아 놓을게요. 어머님은 햇볕에 그을린 피부 진정되시게 제가 오이팩 해드리려고요. 동서도 나처럼 살림솜씨 얼른 배워서 손빠르게 음식도 좀 차리고 시부모님한테 이런 효도도 좀 해드려 보라고. 그러자 한 방 먹었다 싶은 표정을 한 동서가 아무 소리 없이 눈을 내리깔곤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집에 가서는 기가 차서 아예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상황을 연출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점입 가경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원래 생선구이를 좋아하시고 시어머니가 수육을 좋아하시기에 시부모님 좋아하는 음식 2가지를 다 준비해 정성껏 올려놓은 상태였는데 상에 앉자마자 동서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효부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님, 생선이 아직 뜨거워요. 제가 호호 불어서 살만 잘 발라서 드릴게요. 아우, 세상에, 이 살 좀 봐. 이거 정말 맛있겠네요. 이거 아버님 드릴게요. 입천장 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가시 걸리지 않게 제가 장가시까지 살살 다 발라드릴게요. 생선 덩어리를 요리 뒤집어 보고 저리 뒤집어 보면서 장가실 샅샅이 뒤져 발라내 시아버지 무슨 애기 다루듯이 하는데 순간 제 몸에 닭살이 다 돋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닭살 표현 같은 건 원래 잘 할 줄 모른답니다. 그런데 알랑방골 껴도 유분수지 피부에 닭살이 돋을 만큼 원맨쇼를 하는 동서를 보고는 얄미워도 너무 얄밉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적극적인 동서의 애교 공세에 까르르 하고 웃어 넘어가셨고 좋아들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앞에선 선한 척, 착한 척, 순수한 척 하면서 뒤에선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시동생의 의사라는 것 때문에 최대한 성격 죽이고 살고 있는 중이라는 걸 전 눈치채고 있었죠. 한 번은 시동생이 풀이 잔뜩 죽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동서가 애를 낳고 100일이 지날 때였어요. 형, 나야. 나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어디에 털어놔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전화했어. 형, 잠깐 통화 괜찮아? 승찬아. 아니, 이 새벽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새벽에 미안해, 형. 이제 겨우 틈이 났는데 지금 아니면 형한테 이런 고민 털어놓을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형, 나 결혼하고 나니까 연애할 때랑은 정말 달라. 결혼은 정말 현실인 것 같아. 애까지 생기니까 더 어려워, 형. 왜? 무슨 일인데? 재수 씨랑 뭐 싸우기라도 했어? 아님 도훈이가 아프기라도 한 거야? 얼마 전에 어머니가 우리 집에 도훈이 보러 올라와서 며칠 계시다가 갔잖아. 근데 그때 좀 일이 생겼어. 어머니가 와 계셨어도 난 병원에 종일 있다가 새벽에 잠깐 들어가서 자고 그리고 또 집을 나와서 아무것도 몰랐거든. 그런데 어머니 오신 셋째 날에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잠깐이라도 집에 가서 눈 붙이려고 들어갔는데 겨우 잠이 들려고 하는 날 도훈이 엄마가 마구 흔들어 깨우더라고. 그래서 일어나 봤더니 화가 아주 잔뜩 나 있는 거야. 방에 불도 안 켜진 그 컴컴한 상태에서 봐도
얼굴에 아주 화가 이글이글한 게 한눈에 보일 정도로. 어머니가 너희 집에 손주 보러 며칠 다녀가신 거 나도 알지. 근데 재수 씨가 너한테 왜 갑자기 화가 난 건데? 어머니가 와 계신 동안 도훈이 기저귀를 한 번 좀 늦게 갈아주셨다나 봐. 그래서 도훈이가 마구 울었다는데 집사람이 그게 너무 화가 났더라고. 어머니 좀 빨리 집에서 내보내라고 화를 내는데, 나 그 사람 그 정도로 화내는 거 처음 봤어. 목소리 못 높였지만 어금니를 문 채로 나한테 날이 밝는 대로 어머니 집에 안 돌려보내면 자기가 도훈이 데리고 친정으로 나가버릴 테니까 무슨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머니를 내보내라고 아주 난리더라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집에 가시라고 했어?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오히려 아내한테 뭐라 했지. 멀리서 손주 잠깐 봐주겠다고는 어머님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그리고 기저귀는 당신이 갈아주면 안 되는 거였냐고. 막 뭐라고 했지. 그러니 서운하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이뿐인 줄 알아?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동안 설거지며 빨래며 하나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좀 냈더니 이젠 화가 잔뜩 나서 이불 속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정말 미치겠어 형. 뭐라고? 왜 속이 그렇게 좁다니? 재수 씨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야 승찬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바가지 긁다니 재수 씨 안 되겠네. 너 지금은 마음 많이 힘들겠지만 네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재수 씨한테 분명히 말해. 어머니는 손주들 뒷바라지 해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 배은망덕한 거라고. 뭐가 옳고 그른지 네가 잘 알려줘야 재수 씨가 앞으로도 너와 우리 부모님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야. 알았지? 어, 무슨 말인 줄 알아.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이 짧고 애 같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짜증을 내는 사람인지 몰랐네. 처음엔 그냥 산후 우울증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나도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루하루가 정말 고역이다 형. 그날따라 새벽 늦도록 잠이 안 와 TV를 보며 앉아있던 전 시동생과 주고받는 남편의 통화 내용을 다 듣고 알게 되었죠. 시부모님 앞에선 세상 둘도 없이 사랑 많은 며느리 모습을 하고 있더니 뒤에 가선 시어머니를 돌려보낼 궁리까지 했었다니 그때부터 동서의 본성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시동생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시동생이 병원에서 일하느라 집에 거의 못 들어오는 날도 많았거든요. 남들이 볼 땐 돈 잘 버는 의사니까 바쁘게 사는 거 당연한데 뭐 그리 안쓰럽냐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몸은 돌보지 않더라도 힘든 티 한 번 안 내고 가족에게만 헌신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의 일입니다. 시동생이 눈도 못 마주친 채로 허리를 90도로 굽혀 웃으면서 조용히 다가와 제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형수님, 제 형과 결혼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결혼 축하드려요. 여기 제 작은 정성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흰 봉투를 건네주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물었습니다. 네? 이게 뭔가요, 서방님? 별건 아닙니다. 약소예요. 나중에 열어보세요. 조용히 뒤돌아서서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짜리 석장,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큰 돈을, 아니 이런 상품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서방님, 감사하지만 과분해요. 아니에요, 형수님. 결혼 축하하는 의미로 꼭 선물해드리고 싶었는데 현금으로 드리면 버릇 없어 보일까 봐 상품권으로 드렸어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이걸로 쓰세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리 나은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시동생과 동서가 찾아왔을 때였어요. 형수님, 우리 조카 낳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 예쁜 조카 낳느라 고생하신 형수님 위해 제가 유모차 사왔어요. 순간 저는 너무 고마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서방님, 아직 갓난아기인데 벌써부터 유모차 정말 고마워요. 그러자 그 감동적인 분위기를 동서가 보기 좋게 깨트리는 말을 했습니다. 아휴, 누구네 안 낳아봤나?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는지 원.
제가 이 사람이랑 백화점에 가서 이 10만 원짜리 유모차가 괜찮아 보이길래 사자고 했더니 우리 조카 안전하고 좋은 거 타야 한다면서 이 비싼 프랑스산을 고집하더라고요. 참나. 형님, 이거 얼마짜린 줄 아세요? 이게 300만 원도 넘어요. 엄청 비싼 거라고요. 형님도 이렇게 비싸고 좋은 유모차는 여태 구경 못 해봤죠? 정작 자기 맨날 누렇게 뜨고 다 해진 안냉골 냄새 날 때까지 입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남의 식구들한텐 돈을 펑펑 쓰는지 모른다니까? 순간 흘러내렸던 감동의 눈물이 싹 말라버리면서 동공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조카 선물에 큰돈을 쓴 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그렇게 인색하게 돈 한 푼을 안 쓰고 아껴가며 가족들에겐 헌신적인 자기 남편을 놓고 이런 표현을 하다니 동서의 인성에 충격을 받았어요. 동서, 서방님이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에 좀 무리하신 것 같아. 근데 그만큼 자신한텐 아껴 쓰면서 가족들을 챙기는 서방님 마음 너무 고맙잖아. 그러니까 서방님이 동서한테도 잘해주시는 거고 좋은 남편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 동서. 저는 조카의 탄생을 축하해주러 온 시동생이 무안해질까봐 얼른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답니다. 그 후로 동서의 본색이 시부모님 앞에서도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죠. 시동생이 45쯤 되었을 때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된 그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시동생의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어요. 자기 개인 시간 한번 편히 못 써보고 고생하던 시동생이 개원을 한다고 하니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서방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와, 병원이 정말 크고 멋져요. 우리 나은이 아빠한테 보내주신 사진으로 봤을 때도 크다고 느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정말 더 크고 인테리어도 너무 멋지네요. 럭셔리하고 쾌적하고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여기 오면 병이 다 낫겠어요. 아, 형수님, 감사합니다. 크고 멋있죠. 근데 이거 다 빚인걸요. 열심히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좀 크고 멋지게 해놨어요. 그런데 형수님, 이 예쁜 꽃은 뭔가요? 처음 보는 꽃인데. 아, 이거요? 금영화라는 꽃이에요. 꽃말이 희망이거든요. 부와 성공이란 의미도 갖고 있지만 전 희망이라는 꽃말이 너무 좋아서 꼭 이걸 서방님한테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꽃말처럼 희망을 갖고 우리 서방님 잘 되시길 바래요. 화이팅! 시동생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제 간절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 꽃을 건네자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형수님, 이런 모습 처음이시네요. 네, 형수님 덕에 저 잘 될 것 같아요. 형수님 바람대로 희망 갖고 열심히 잘 살게요. 그러자 초치는 된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동서가 톡 쏘면서 말하더군요. 참네. 허이구, 도대체 누가 마누라인지 모르겠네. 누가 보면 형님을 당신 마누라라고 알겠어. 나한텐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사람이. 치. 아이, 이 사람이 형수님이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축하해 주시는 게 감사해서 한 말인데 왜 또 그걸 가지고 그래?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시어머니께서 얼른 말씀하셨어요. 자자, 내 아들 며느리들 이렇게 좋은 날 맞이하기까지 다들 고생 많았다. 내가 너희들 배고플까봐 시골에서 닭백숙 해왔어. 이렇게 특별한 날 고생한 너희들 몸보신도 하게 내가 특별히 준비해봤으니까 맛있게 먹자구나. 그러면서 준비해온 닭백숙을 커다란 아이스 박스에서 꺼내시려는 시어머니에게 동서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휴, 어머님, 여기서 어떻게 닭백숙을 먹어요? 그 닭을 꺼내다가 여기서 뭐 어떻게 먹겠다고요? 여긴 주방도 없는데요. 어? 아이, 내가 그럴 줄 알고 가스 버너도 다 가져왔지. 우리 승찬이가 어릴 때부터 이 닭백숙을 얼마나 좋아했다고. 우리 아들 제일 좋아하는 걸로 내가 꼭 먹여주고 싶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다. 아휴, 어머니, 여기 새 병원이에요. 승찬 아빠가 인테리어에 얼마나 신경 써서 비싼 돈 들인 건데 여기서 닭백숙을 끓여 먹었다가 닭 누린데 베이면 어쩌려고요. 아들 축하해주러 온 시어머니를 대놓고 면박을 주다니
이제 저 동설한 인간이 눈에 뵈는 게 없이 본색을 드러내기로 작정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서의 모진 말에 상처받았을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시어머니가 무안해진 얼굴로 꺼냈던 닭백숙을 도로 아이스박스에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 남편이 발끈하고 나서더라고요. 재수 씨,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어른한테. 우리 어머니 쌓은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먹어야지. 오랜만에 닭백숙 좀 먹고 싶네. 요새 안 그래도 기력 떨어져서 힘들었는데. 시아버님도 몹시 서운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배도 고프다만 내 배 고픈 거보다 자식들 좋아하는 든든한 음식 한 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법인데 도우내미가 그렇게 말하니 무척 섭섭하구나. 가져올 때도 힘들었지만 이 무거운 걸 해먹지도 않고 도로 가져가려면 그것도 고생인데 말이다. 저도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누린내가 배이다니. 어머님이 이거 싸우시느라 아침 일찍부터 얼마나 고생하셨을 텐데. 말 조심해 동서. 동서도 도훈이 설아한테 좋아하는 음식 해줄 때 어떤 마음으로 해? 어머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어. 어려서부터 효자에 성실하게 공부 잘해서 의사로서 꿈에 그리던 개원까지 했으니 얼마나 축하해주고 싶고 좋은 거 해주고 싶으시겠어. 동서도 자식 키우는 엄마면서 어머님 마음 이해 못해? 이거 여기서 안 먹고 도로 가져가시면 그러다 상할 수도 있고 무거워서 안 돼. 난 지금 배도 너무 고프고. 어머님, 우리 여기서 얼른 해서 먹어요. 어차피 정식 오픈 전에 가족끼리 모여 있는데 여기서 해 먹으면 뭐 어때서요? 안 그래요, 서방님? 그러면서 얼른 아이스박스에 담겨있던 닭백숙을 모두 꺼내자 다들 기다렸다는 듯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시아버님까지 가스 버너에 불을 켜고 냄비에 물도 받아오면서 닭백숙을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덜어먹을 그릇과 수저 등을 준비하셨고요. 입이 대빨 나온 동서는 자기만 혼자 안 먹기가 뻘쭘하니까 그제서야 꾸역꾸역 먹더라고요. 함께 와있던 도훈이와 설아 그리고 제 딸 나은이도 어찌나 잘 먹던지 캠핑 가서 구워 먹는 바비큐보다 할머니 닭백숙이 훨씬 맛있다며 좋아했습니다. 그 기쁜 날 초를 치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긴 했지만 이제 시동생도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처자식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행복을 꿈꾸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입으로 복을 털어낸다고 하죠. 그렇게 초를 치고 복을 털어내던 동서에게 정말 불운이 닥치고 만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동생에게 일어난 일이죠. 복을 털어내는 배우자 때문에 불운의 피해를 본 당사자가 제 시동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원하면서 대출받았던 돈을 갚으려고 야간 진료까지 하며 무리를 하던 시동생이 뇌출혈로 그만 쓰러지고 만 겁니다. 집안의 가장 큰 자랑이자 대들보였던 시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되었어요. 다행히도 병원 직원에게 조기에 발견되어 급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수술 받은 후 시부모님은 서럽게 우셨어요. 여보, 우리 승찬이한테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 승찬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우리 승찬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승찬아, 애미다. 제발 눈 좀 떠다오. 그만 좀 울어 이 사람아. 당신이 이렇게 울면 우리 승찬이도 기운을 못 내. 승찬아, 차라리 예비 목숨을 가져가고 네가 일어났으면 좋겠구나. 저와 남편은 물론이고 하루아침에 아빠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있는 도훈이와 설아도 아빠 몸을 붙들고 엎드린 채로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죠. 그런 도훈이와 설아를 감싸 안고 울고 있는 동서를 봤을 땐 가엾다는 마음보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게 평소에 그 못된 성깔로 시동생 괴롭히지 말고 잘해줄 것이지. 동서가 조금 더 잘해줬더라면 오늘날 시동생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진 않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시동생은 아주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편마비가 와버렸고 한동안 입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입원하고 있는 동안 남편과 문병을 가보면
언젠가부터 동서가 보이지 않고 간병이만 보이더군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남편이 간병인에게 물어보니 동서란 인간이 병원에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입원한 초기에만 몇 번 와보곤 오질 않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남편이 시동생이 퇴원하고 나서 제게 말했습니다. 재수 씨, 지 남편이 의식 잃고 누워있을 때 제대로 와보지도 않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래도 뭔가가 이상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분명해. 승찬이 집에 좀 찾아가 봐야겠어. 저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죠. 우선 퇴원해서 통원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시동생네 집을 불시에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연 순간 남편과 전 기절 초풍할 듯한 장면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건 바로 도훈이와 설아였는데 들어가서 보니 애들 둘과 시동생 셋이 있는 그 집엔 발 디딜 틈도 없이 향수병이며 온갖 화장품들이 흩어져 있고 애들이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와 군것질 봉지들이 군데군데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시동생이 갑자기 찾아와 배를 누르고 들어온 저희 부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형수,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집이 좀 정신이 없는데. 아니, 승찬아, 집에 이게 다 뭐야? 재수 씨는 어디 갔어? 그러자 도훈이가 시무룩하게 말했습니다. 큰아빠, 안녕하세요. 엄마 어제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엄마 요즘 맨날 바빠요. 화도 나고 놀란 마음에 저도 깜짝 놀라서 물었죠. 엄마가 요즘 그렇게 바빠?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예요, 서방님? 그러자 도훈이와 설아가 앞다투어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엄마 회사 안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엄마 강아지랑 산책도 자주 나가요. 어제도 산책 나갔다가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시동생은 몸이 불편한데 어제부터 애들 엄마란 인간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말에 분명 다들 식사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 걱정이 된 제 남편이 얼른 냉장고를 열어봤죠. 뭐야 이거.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아휴, 이거 도대체 언제부터 있던 거야? 곰팡이가 다 폈네. 아무리 봐도 저 바닥에 굴러다니는 라면 2봉지 말고 먹을 게 없어. 아휴. 당황한 시동생이 우물쭈물 이 상황을 해명하려고 하는 찰나 저도 모르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도훈아, 설아야, 큰엄마가 너희들 좋아하는 갈비탕 시켜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나은이랑 셋이 놀고 있어. 큰엄마, 큰아빠랑 아빠가 잠시 할 얘기가 있어서 얘기 좀 할게. 서방님,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보아하니 동석 하루 이틀 밖으로 놔둔 게 아닌 것 같은데 일은 언제 왜 그만둔 거고 대체 어디로 쏘다니는 건데요? 눈을 부릅뜬 채로 대답을 기다리는 저와 남편을 쳐다보면서 모든 걸 체념하고 털어놓는 시동생의 얘기에 남편과 저 둘 다 혈압이 올라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형, 실은 도훈 엄마 나 개인 병원 개원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일 그만뒀어. 이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때가 됐다면서. 형수님 많이 놀라셨죠?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형 정말 미안해. 재수신 그럼 지금 어딜 가고 안 들어오는 거야? 집은 입고를 해놓고. 그게 도훈 엄마가 몇 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한 강아지 2마리를 끔찍이 아끼거든. 알잖아, 도훈 엄마 강아지 좋아하는 거. 근데 나 간병하느라 너무 갑갑하고 힘들다면서 툭하면 강아지 산책시킨다고 나갔다 오더라고.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이해하려고 했지. 그런데 점점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야. 아침에 나간 사람이 내 연락도 안 받고 밤 늦게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몰래 도훈 엄마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글쎄 애견 동호회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만난 남자랑 바람을 피고 있었더라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뭐? 바람? 남편의 목소리에 놀란 제가 애들이 들을까 봐 걱정돼 얼른 남편의 입을 막으며 말했죠.
그럼 서방님은 동서가 바람피는 걸 알면서도 여태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반박에 못하게 막던가 결단을 내셨어야죠. 저도 도훈 엄마한테 가정을 지키라고 화도 내봤어요. 그런데 이젠 아주 배째라는 시기더라고요. 내가 너 같은 걸 남편으로 잘못 만나는 바람에 이 고생을 하고 사는데 자기 인생도 찾아야 할 거 아니냐면서 남편 구실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는 저 때문에 고생하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엔 저도 차마 이혼하자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와보니 차라리 헤어지는 게 100번 낫겠어요. 나한텐 그렇다 쳐도 애들한테는 엄마인데 엄마 역할까지 직무유기해버리고 있으니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다면 애들이 더 불행할 것 같아요. 다만 몸이 아직 말을 안 들으니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겠어요. 정말 인간 말종이네. 서방님 앞이라 말 조심하려고 했는데 이젠 동서대화 할 필요 없어졌네. 서방님 통원 치료하는데 당분간 제가 따라다니고 도훈이랑 설아 밥 먹는 건 제가 수시로 와서 챙겨줄 테니까 일단 집안일과 치료는 저한테 맡기세요. 애들 초등학교 때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나은이도 같이 데려와서 밥 먹이고 놀면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보, 당신이 동서 뒷조사 좀 한번 해봐요. 그러자 남편이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이 여자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싹 뒤져봐야겠어. 승찬아, 넌 일단 오늘 우리랑 나눈 대화는 비밀로 하고 재수 씨 핸드폰이나 동태 파악할 수 있는 대로 다 파악해서 증거 좀 수집해놔봐. 두 연놈들 뒷덜미 잡아서 제대로 인생 끝내게 해줄 테니까. 그 뒤 시동생은 아무 내색 않고 동서란 인간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조용히 핸드폰을 뒤져 문자와 휴대폰 내용 그리고 사진 등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남은 어느 호텔의 지배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동서가 저지른 또 다른 만행을 알게 되었죠. 시동생이 개원을 하자 자신이 재벌 사모님이라도 되는 양 시동생 명의의 카드를 쓰기 시작했는데 바람을 피면서 그리고 시동생이 쓰러지면선 더욱 손이 커져 카드 값을 1,000만 원씩 긁고 다녔던 겁니다. 온갖 명품백과 명품 옷에 외제차까지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남편과 전 상간남의 호텔 이름과 주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대화 내용까지 모두 수집한 후 하루 날을 잡아 동서를 미행했습니다. 동서가 그 상간남과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커피숍 문을 박차고 들어가 냅다 소리 질렀습니다. 동서 인연,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애들 밥 해줄 시간이잖아. 이 시간에 가정주부가 집에 안 있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데? 그러자 시치미를 뚝 떼고 철판을 깔며 동선 거짓말을 하더군요. 어머,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설마 저 미행하신 거예요? 잠깐 회사 동료랑 밥 좀 먹으러 나왔는데 여기 무슨 일이신데요? 동서란 여잔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나쁜 년. 우리 아픈 서방님이랑 애들 다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네가 이러고도 엄마야? 너 애들이 그러는데 서방님 개원하면서 일 그만뒀다며. 이게 어디서 낯짝 두껍게 거짓말이야? 이런 널 그래도 가족이고 며느리라고 서방님 개원하던 날 닭백숙 끓여주고 걷어주신 우리 시부모님이 안쓰럽다 정말. 그래, 난 다른 남자 만난다. 어쩔래? 내가 왜 그 인간 옆에서 평생 썩어 지내야 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썩어 지내면 네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네가 뭔데 내 인생의 간섭이야? 언제부터 네가 내 형님이고 누가 내 시부모인데? 알게 뭐야? 배짱 좋게 대드는 동서와 달리 당황한 상간남은 뒷꽁무니가 빠지게 얼른 도망쳐 나가버리더군요. 제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면서 말했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년, 너 어디 두고 봐. 너한테 이런 식구들이 가족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과분한 거였어. 하늘이 내려준 복도 모르고 그걸 네 발로 걷어차? 네가 걷어찬 복 그대로 다 빼앗아 줄게. 소리치는 저와 남편을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는 동서를 뒤로하고
저희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다짐했죠. 내일 그 상간남을 찾아가 그 호텔 전체를 다 발칵 뒤집어 놓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상간남의 호텔을 들어서자마자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기 호텔 대표 나오라고 해. 나 당장 여기 대표랑 할 얘기 있어. 그러자 호텔 경비원들이 달려나와 무슨 일이냐며 저를 내보내려고 하더군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애 딸린 유부녀랑 바람핀 여기 호텔 지배인 김상수란 놈 때문에 꼭 대표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당장 대표 나오라고 해. 대표 안 나오면 난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발악을 하면서 버티고 서 있는 제 고함 소리에 호텔 대표가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호텔 대표에게 김상수라는 놈의 악행에 대해 다 털어놓았죠. 이 호텔에 지배인 김상수란 놈 있지? 그 김상수란 놈이 내 동설한 년하고 바람을 폈는데 애가 둘이나 딸린 유부녀랑 바람을 피고 남의 가정 파탄낸 놈이야. 그런데 여기서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네. 그것도 쓰러져 몸져 눈 남편 다 버리고 눈 돌아서 만난 그년이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바람을 핀 파렴치한 놈인데 그런 놈을 여기서 계속 근무하게 해? 당장 그놈 모가지 자르지 않으면 나 여기 매일 와서 이렇게 시위할 거야. 만약 안 쫓아내면 내가 돈 1,000만 원을 쳐들여서라도 신문에 광고 낼 테니까 알아서 해.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진 두고 보면 알 거야. 호텔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저 김상수라는 놈 쫓아내. 곤란해진 호텔 매니저가 절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유 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조용한 데 가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호텔이 떠나가게 소리치는 절 본 김상수라는 놈이 헐레벌떡 달려오더군요. 자기 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건 창피하고 겁이 났는지 제게 싹싹 빌며 말하는 그놈의 모습은 초라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냥 딱 5달 만났어요. 그냥 불장난이었다고요. 그 여자가 만나자고 찝쩍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도 만나자고 해서 만나준 것뿐인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너 이 자식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내가 너 여기서 쫓겨날 때까지 여기 매일 찾아올 거야. 네 발로 걸어나가든 쫓겨나든 당장 여기에서 나가. 내가 내일까지 시간 준다. 알았어? 그렇게 뒤돌아서 나가곤 저는 다음 날 또 호텔을 찾아가 김상수라는 놈이 과연 일을 관뒀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 소리만 치다간 영업 방해로 끌려나가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매일 찾아가길 일주일쯤 했을 때 어느 여직원 하나가 저한테 슬쩍 다가오며 얘기해 주더군요. 저 그 김상수 지배인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 맞으시죠? 그 사람 쫓겨나다시피 해서 여기에서 나갔어요. 아휴, 안 그래도 그 사람 여기서 직원들한테 갑질하기로 악명 높은 데다 그전에도 바람피다 걸려서 이혼했던 걸로도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앞에서만 내내거리면서 다들 따돌리고 피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내에서도 워낙 여론이 안 좋아져서 압박이 꽤나 심하게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 관두고 나갔어요. 그 여직원의 말을 들으니 순간 제 속이 뻥 뚫리는 게 세상 모든 원망과 시름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상간남에게 응징을 하는 동안 시동생은 동서에게 이혼을 요구하곤 애 둘을 데리고 치료를 위해 잠시 저희 집에 머물며 지냈습니다. 그러자 동서라는 년이 제 집에 찾아와 울면서 시동생에게 싹싹 빌더군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누구나 실수라는 걸 하잖아. 어? 내가 당신 죽어라 간병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당신 나한테 너무 가혹하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빽들도 다 없애버리고 내 애마도 없애버리고 그거 내가 어떻게 모은 내 애기들인데 그걸 다 없애. 정말 너무해 당신. 네, 맞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처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시동생의 카드로 백화점을 돌면서 구매한 명품 가방들을 중고 매장에 다 팔아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도 어차피 자동차 명의도 시동생 명의였기에 중고차 시장에 처분해버렸고요. 지금까지 시동생의 돈으로 재력을 뽐낸 동서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고 만 거였죠. 넌 그 가방과 자동차가 네 얘기구나. 네 싹수 노란 건 내가 쓰러지기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래도 애들 엄마니까 언젠가 고쳐지겠지, 좋아지겠지. 그렇게 믿은 내가 바보고 멍청이야. 지금까지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니까 좋았지? 네 남편은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넌 네 SNS에 사람들한테 명품 자랑하고 외제차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다니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여보, 의사 사모님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어쨌든 잠깐 바람핀 거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앞으로 애들과 당신만 보고 살게. 죽으라면 죽고 길하면 길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이혼하는 거 너무 허망하잖아. 제발 부탁이야. 허망 좋아하시네. 가정 있는 여자가 가정을 파탄내고 다른 남자 만난 순간 넌 이미 사람이길 거부한 거야. 그냥 발정난 짐승일 뿐이라고. 그런 짐승하고 넌 같이 살 수 있겠냐? 그리고 애들이 그러는데 너 같은 엄만 필요 없대. 애들도 이제 다 알만한 나이가 됐거든. 가족에게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제부터 한번 제대로 느껴봐. 어서 꺼져. 여보, 여보 제발. 도훈이와 설아는 그런 자기들 엄마의 모습을 원망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제 뒤로 몸을 숨기더라고요. 그날은 시동생이 이혼을 결심하면서 모든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으신 시부모님도 제 집에 올라와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울며 매달리는 동서를 본 제 시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죠. 이제 이 집안에 2년 자린 더 이상 없다. 넌 이제 애들 엄마도 아니고 내 며느리도 아니야. 이런 배은망덕한 망할년 같으니라고. 처음 시집 와선 그렇게 살살거리면서 온갖 비를 다 맞추더니만 우리 승찬이가 개원하면서 그 인간 말종 같은 본색을 드러내? 이제라도 네 쓰레기 같은 본성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아직 충격이 채 가시질 않아 몸을 비틀거리시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제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애들 앞에서 넌 이 꼴을 보이고 싶니? 수치를 아는 인간 같았으면 애초에 그런 일을 벌이지도 않았겠지. 의사 남편 옆에서 사모님 소리 들을 땐 정말 달콤하고 좋았지? 그런데 하나뿐인 남편이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소용가치가 없어지든? 서방님과 애들이 너한텐 네가 애지중지하는 그 개 2마리만도 못했던 거지. 너도 이제 개만도 못한 취급받고 쫓겨나서 살아봐 어디. 버림받은 그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라고. 네가 그놈하고 바람나서 돌아다니는 동안 아픈 아빠와 함께 먹을 것도 없이 버려졌던 애들 마음이 어땠을지 느껴보라고. 잠자코 계시던 시아버님도 여태 한 번도 본 적 없던 무서운 표정으로 크게 호통치셨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년 같으니라고. 무슨 낯짝으로 여길 기어들어와서 한 번만 봐달라는 말을 해. 썩 꺼져라. 안 나가면 내가 쫓아낸다. 애미야, 소금 어딨냐? 굵은 소금. 저는 냉큼 주방에 달려가 굵은 소금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러자 시아버님과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는 동설한 인간한테 냅다 그 소금을 뿌리더군요. 시동생은 우리 아픈 아빠 버려두고 바람핀 엄마 이제 싫다면서 울고불고 하는 도훈이와 설아를 달래며 나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과 제가 그 꼴도 보기 싫은 그 여자를 끌어내버렸습니다. 결국 시동생은 이혼하게 됐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승소할 수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라는 그녀는 빚에 허덕이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서방님과 이혼했어도 씀씀이가 해퍼서 잔뜩 빚만 져서 개인 회생인가 뭔가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애들 양육비도 못 줘서 시동생이 인터넷에 올려버리겠다고 참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양육비를 안 주면 인터넷에 신상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뜩 겁을 먹어 얼마씩은 보내주고 있는데
그 여잔 빚 갚으랴 양육비 보내주랴 아주 고생 좀 할 것 같네요. 나락의 길을 가는 걸 보니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이혼 후 초반엔 시동생도 많이 힘들어했지만 조카들을 보며 이를 악물고 이겨내려고 노력했답니다. 결국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재활에 전념해 이혼 후 2년이 지난 지금은 기적적으로 회복해 병원을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답니다. 재활에 성공한 순간 온 가족들이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서방님, 잘하셨어요. 정말 장하세요. 이제 남만 보고 달리세요. 우리 아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래, 그래. 난 우리 아들이 해낼 줄 알았어. 아빠, 고생 많았어요. 설아랑 저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어서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 될게요. 아빠, 사랑해요. 큰 충격을 겪고 힘들었을 텐데도 제 조카 도훈이와 설아도 서방님을 안으며 누구보다 기뻐해 줬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아빠를 안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오더군요. 어느 날 시동생이 제게 울며 말하더군요. 형수, 정말 고마워요. 형수님 덕분에 우리 애들 잘 크고 있고 저도 이렇게 잘 회복될 수 있어서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보답하죠? 말씀만 하세요. 형수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라면 제가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진짜예요. 저는 서방님과 제 조카들이 이렇게 다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지 마시고 형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라도 꼭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요. 어,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네요. 두 글자예요. 뭔데요? 말씀만 하세요, 형수님. 제가 다 해드릴게요. 용기요. 서방님의 용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받고 싶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자 시동생은 꼭 눈물샘이 고장이라도 난 사람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방님, 우리 서방님은 누구보다 뛰어나고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실현 당했더라도 용기 잃지 마세요. 서방님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부모님, 아이들, 그리고 서방님만 생각하는 형과 제가 있으니까요. 서방님은 절대 외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잘 이겨내 봐요. 이렇게 저와 제 시동생, 우리 가족 모두는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꼭 함께 이겨내고 감당해내기로 다짐했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 한때 동서지간의 연으로 만났던 그 인간이 자신이 저지른 토사구팽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시동생의 사회적 지위에 얹혀 살 땐 본색마저 숨기고 찰싹 붙어 있다가 그런 시동생이 병들자 가정을 내팽개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서 말이죠. 우리 사연투브 시청자들도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꼭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인내하는 그런 참사랑의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